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 등 당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고 처음 열리는 최고위, 안건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두고 일종의 대리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당권파는 한 전 대표를 고슴도치나 악성부채에 빗대면서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라고 강변했고, 친한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장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건 한 전 대표 축출밖에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가장 슬펐던 것은 그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가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의결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 단 9명만 참여한 비공개 회의는 속전속결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하면서 제명하는 장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한 전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긴급 회견을 소집한 친한계는 정작 제명돼야 할 건 장동혁 지도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추재선 중심 의원 모임 대한감일에도 스스로 뺄셈 정치를 선택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했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자폭했다, 조작감사를 감찰하라는 쓴소리와 동시에 당내 문제라서 여태 수사 의뢰를 참았다는 반박으로 충돌이 빚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파불용을 당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색하게 선거를 앞두고 당은 또 한 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비록 길지는 않지만 본인의 정치 여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을 제명해도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며 지지자들도 달랬는데 무소속 출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김철희 기자입니다. 제명이 확정되고 4시간 만에 징계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전한 뒤 1분가량 제명 결정에 대한 소회를 천천히 또박또박 밝혔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당과 보수의 주인이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며 당원과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난 2023년 겨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며 화려하게 입당했던 한 전 대표는 이로써 769일 만에 국민의힘 당적을 잃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정치 인생입니다.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불렸지만 총선 과정에서 유난 갈등이 불거지며 참패를 받아들여야 했고, 당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조기 대선 때도 출사표를 던지며 정치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당계 논란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의힘 제2당이 봉쇄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뿐 아니라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등판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예고한 대규모 토크 콘서트 역시 선거 준비의 일환일 거란 분석 속에 서울시장은 물론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한 전 대표 무소속 출마합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이 예. 상황을 보수의 리더로서 돌파할지 예. 그 방법 중에 하나라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대규모 팬덤을 바탕으로 최대 위기를 돌파할지 아니면 당 밖으로 밀려난 원외 정치인의 한계에 부딪힐지 한 전 대표의 정치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또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수도권의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과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서울에 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고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내놓은 97 공급 대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별로 보면 서울 물량이 3만 2천 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우선 용산구 일대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12,0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해 6,000여 가구를 마련하고 동대문구, 은평구에서도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물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천에서는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활용해 1만 가구 가까이 건설하기로 했고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같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전이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서울 핵심지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신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착공과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착공에서 분양까지도 3, 4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집값 진정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심지 자투리 땅까지 총동원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관건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거론됐지만 여러 문제로 표류되거나 좌초됐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용산구 일대 개발부터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영역 삼각지역과 인접해 있어 알짜 부지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 캠프킴에 2,5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2029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기대감도 크지만 과거에도 주민 반대나 부지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만큼 주변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식으로 발표만 하고 진행이 늦어지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질 거 아니에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1만 호를 못 박았는데 8,000호 이상은 곤란하다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숙제입니다. 과거 주민 반대가 가장 심했던 태릉직시 개발은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조선 왕릉 경관을 고려해 중저층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저층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중저층이 뒤로 가면서 높아지는 그런 경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6년 전과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겠죠. 이번 대책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2029년까지 최악의 입주 가뭄이 예고된 가운데 대다수 착공 물량이 최소 2년 후인 상황.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같은 세금 정책이 시장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대부분이 정비 사업에서 나오지만 이번에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은 빠져 반쪽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70%를 책임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상승세를 이끄는 두 회사가 HBM4 정면 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코스피는 사상 처음 5,200선을 뚫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위기설에 휩싸였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열풍을 타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지난해 333조 원 넘는 매출을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고 연간 영업이익도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성적을 거두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사업입니다. 범용 D램의 수요 강세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로 4분기 삼성 반도체에서만 1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돌아온 삼성전자는 힘겹게 납품에 성공한 5세대와 달리 6세대 HBM4 경쟁력을 자신하며 올해 HBM 판매가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 HBM4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 2월부터 최상위 비닌 11.7GBps 제품을 포함한 HBM4 물량의 양산 출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HBM에 힘입어 삼성전자 실적을 뛰어넘은 SK하이닉스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HBM4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HBM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만들어낸 공급망은 단기간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능과 양산성 그리고 품질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 시장 리더십 및 주도적인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란히 호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자 코스피도 다시 신기록을 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1% 하락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2% 오른 8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닥 지수는 3% 가까이 오르면서 1,160선에 올라섰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에서 워싱턴 DC로 달려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박한 통상 현실이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은 국내 입법 상황, 즉 국회에서 아직 통과하지 못한 대미 투자 특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과는 이미 한 차례 연락했고 어떤 이슈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현지 시간 29일 오후에 만나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확고의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 내용을 관보에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준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집행 시기는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이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한미 간에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관세 인상 발표의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본질적인 관세 이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더 강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성인의 한 80%, 85%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세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뿐 아니라 크리스라이트 에너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도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계획이어서 다시 관세를 둘러싼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찰이 서울시 의회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김경 전 시의원 가족 등이 운영하는 회사 5곳에 이 세금 관련 서류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모두 김 전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있을 때 처음 세워졌는데 일부는 옮기는 상임위에 맞춰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김경 전 시의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5곳의 세금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는 경찰이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제출받은 PC에서 발견됐는데 앞서 YTN이 단독 보도한 녹취 120여 개가 저장돼 있던 컴퓨터입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PC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는데 녹취와 함께 업체 5곳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서류상 김 전 시의원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머니나 남동생이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김 전 시의원 소유 상가에 입주한 업체 등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서울시 등에서 여러 차례 각종 계약을 따내 김 전 시의원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YTN 취재진은 이들 회사 설립 때부터 김 전 시의원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 회사 5곳은 처음에는 모두 교육 관련 회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회사 설립 시점이 하나같이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교육 관련 상임위에 있을 때 때마침 가족들도 교육 관련 업체를 창업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김 전 시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면 여기에 맞춰 사업 목적을 추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는 김 전 시의원의 상임위가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자 이름을 건설사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에 건축공사업을 추가했습니다. 5곳 중 또 다른 회사는 김 전 시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되자 사업 목적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을 끼워 넣었습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녹취 120여 개 가운데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세무사나 시중은행 측과 통화하며 일부 업체에 부과된 세금이나 비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상임위 이동에 따라 가족을 통해 관련 사업을 벌이는 상임위 비즈니스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감사를 넘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 논란이 된 오찬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피감기관인 쿠팡 측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와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자신의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전 보좌진 A씨와 통화하며 앞서 김 의원으로부터 모종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주고 나가 외면했어. 안 봤어. 내가 알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 같은 거 난 전혀 안 봤어. 당시 김 의원이 박 전 대표에게 보여준 건 A씨 등 전 보좌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캡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통화에서 김 의원 제안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미 A씨는 지난해 10월 2달 안에 상하이 지사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당신한테 불이익 주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 늘 중립적이고 여전히 여기에 하나도 끼고 싶지 않거든. 또 쿠팡에 취업했던 김 의원의 또 다른 전직 보좌진 B씨도 비슷한 시기 회의 등 업무에서 배제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과 박 전 대표가 식사한 지 한 달여 만에 전 보좌진 2명이 인사 조치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에도
종종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정감사 불출석과 노동자 과로사 등 문제로 쿠팡에 대한 비판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 피감기관인 쿠팡 대표를 직접 만난 건 물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앞서 박 전 대표와의 오차는 공개된 일정이었고 당시 쿠팡이 지나친 대관 업무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쿠팡 측과 연락한 게 맞는지 등 YTN 취재진의 추가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현장을 지휘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대상에는 선관위 봉쇄 임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대령 3명도 포함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 이곳저곳에서 민간인과 충돌을 빚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김현태 707 단장이 특수임무요원의 금기를 깨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전 단장은 그러나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대령 등 당시 계엄에 관여한 대령 4명을 모두 파면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관위 봉쇄 임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전 계획처장 등 정보사 소속 대령 3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징계와는 별도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외환죄 수사권을 국군 방첩사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내일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됩니다. 여야는 모처럼 손을 맞잡고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로 대치했던 여야가 약 2주 만에 본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늘 으르렁대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리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건을 합심해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 만에 7월 17일은 다시 빨간 날이 됐습니다.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드립시다. 여야는 국가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전력 용수 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과 보조금 지원,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전폭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제 예외로 하자는 핵심 쟁점은 이번 법안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다, 소수야당 발언권 말살법이다, 이견이 팽팽하던 국회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필리버스터 때 60석을 꼭 채워야 한다는 내용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로 역시 제외됐습니다. 의장이 정회하도록 하는 내용과 본회의에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를 하는 내용을 삭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안표 근절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입법 촉구에 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 부담감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입니다. 모처럼 싸움 없는 평화로운 본회의였지만 민주당이 곧 사법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협치 무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의도는 다시 폭풍 전야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습니다. 제명 의결 전 최고위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당내 갈등의 정점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정말 장동혁 대표님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건 한동훈 제명밖에 없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 9명 중에 찬성이 7명, 그리고 기권이 1명, 반대 1명. 기권이 양향자 의원이었죠? 네. 예, 그리고 반대가 우재준 의원. 반전은 없었습니다. 뭐 예정된 결과였다고 보고요. 예. 장동혁 대표가 단식 마치고 어제 복귀해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당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어쨌든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정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에서 논의하던 그 시점부터 제명은 예정돼 있던 결론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성이랄까, 그러니까 징계의 합리성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외연 확장에 설사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 지지 기반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 징계를 실행하겠다. 이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여죄행을 명분으로 한 이제 단식도 당 내부에서조차 이게 한동훈 그 징계에 대한 당 내부의 악화된 여론을 좀 회피하고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단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오늘 최고위원회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친한계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뭐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던데요. 예. 선거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이로 인해서 다시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견된 결과라는 말씀이셨고, 예, 정 의원님. 지금 21세기잖아요. 근데 꼭 사극을 보는 듯한 정말 그 사극이요? 사극이죠, 이 정도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단식이라는 것이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었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원래 지금 단식 끝나고 그 통일교 및 정치 헌금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슈 자체가 뉴스로부터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제명이 가장 큰 뉴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처럼 되었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을 제명하는 그 절차라든지 또는 제명의 이유가 이거는 21세기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거 사극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최고위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 예. 근데 사건, 즉 단계에 집중한다면 이게 어떻게 제명거리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짓고 중도를 흡수하면서 지방선거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어가지고 더 이게 예민하게 다가오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제명 결정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친한계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자,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상당히 이제 그 기자회견이 비장함마저 느껴졌었는데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명당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 당을 완전히 떠날 생각이 없다. 물론 예. 이제 현재 당원이 아닌 그런 신분이 그렇죠. 되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냐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일단 것으로 신당 보이고. 창당은 안 한다. 네.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도 탈당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이후에 이제 경로를 통해서 다시 당에 복귀하게 될지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당장에는 뭐 길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원래 당원 당규대로라면은 5년 이내에는 최고위원회의 어떤 특별한 결의가 없이는 복귀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그 임기 안에는 지금 복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6월 3일 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예. 복귀의 수순을 밟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뭐 그조차도 아직은 관측일 뿐이고 한 전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혹은 뭐 친한계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냐 일각에서는 예.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뭐 가처분 등등 어쨌든 저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지 않겠냐. 근데 그에 대해서도 오늘 그 기자회견의 행간의 의미로는 뭐 그런 대응은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정치적 징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응을 통해서 그 징계의 부당성 그리고 본인의 정당성 이걸 이제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한 전 대표로서는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치 인생의 가장 큰 난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법적 대응, 그러니까 뭐 가처분이나 뭐 징계 무효 소송 같은 거 아니면 뭐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고 더 기다리는 방법, 어떤 시기를 기다리는 방법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로 화려하게 금이 환영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네. 근데 아마 그것조차도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요. 단기간으로 보면 가시밭길, 고난의 행군이지만 일단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돌아오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입학 비리로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또 화려하게 대표가 된 사람도 있고 예. 심지어는 성접대라는 누명을 쓰고 완전히 끝난 걸로 알았는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정치권에서 꺼진 불은 없어요. 일단 이 정도 체급이 된다면 그렇게 보이나 본인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그 무모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장동혁이 100이고 한동훈은 0이냐? 그건 아니리라 봐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지난 일들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3자로서 볼 때 단계와 관련해서 터는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도 못했고 사과를 했지만 그거 자체가 산뜻하다라고 느끼는 깔끔하지 사람이 못했다. 없었다. 우리 그때도 왜 예. 얘기했었잖아요. 그 예.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대표적인 사례가 장동혁 대표 아닐까요? 결국 사무총장으로 등극시켜주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선 그만큼 체급을 올려준 장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 일을 계기로 16명의 국회의원이 분연이 일어났지만 거기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는 제명됐지만 장동혁 지도부에 의해서 내부의 그 중진이든 초선이든 우군을 만드는 일, 좀 더 그 따사로운 어떤 그 인간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숙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예. 우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 정치 선배로서 지금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정리하면서 뭐 정리라는 표현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을 수습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고 좀 그런 것을 이제 심화시킨다라는 지적도 있고 친한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 그래서 사퇴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당을 수습하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저런 방식으로 징계한 것과 좀 모순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징계는 징계고 당의 쇄신은 쇄신대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명 개정 얘기도 지금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선거 앞두고서 이른바 이제 인재 영입도 추진할 거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연초에 그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 뭐 청년 중심의 정당 이런 방향성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좀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상징적 수준의 영입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당내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뭐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이런 걸 지금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하는 그런 중간층 여론이 이 사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켜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뭐 지지율이 더 떨어진 지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호언장담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태가 당의 뭐 비욘드에 땅 굳는다고 새로운 단합이나 뭐 확장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기미는 별로 없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될까 이런 회의적인 관측이 많은데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오늘 오세훈 시장마저도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라 굉장히 강한 톤으로 사실은 뭐 서울시장은 어쨌든 그 시정을 맡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잘 안 해왔죠. 근데 오늘 저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을이 한 사당화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 대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전임 대표를
하는 것으로 봐서 본인을 공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를 떠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뭐 공천 준다라는 헛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제가 알 도리는 없고요.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또 다른 의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을 받은들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 낮으면 본인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한다라고 보고요. 그 장동혁 대표 측에서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봐서는 이제 젊은 정당을 만들겠대요. 그 청년 영입이 나오는데요. 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이면 생물학적으로나 젊은 것이지 이게 인식이 젊어야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지금 지지도, 답보하는 지지도가 그 장동혁 지도부의 현실을 말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외면하고 좀 잘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ARS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위병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는 바로 그 장동혁 대표를 위요하는 그 주변의 젊은 사람들 하는 행동이 딱 홍위병이다라고 오세훈 시장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월 8일 날 그 토크 콘서트 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잠실 체육관에서 연다고 그러는데 대규모 인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고심 중일 겁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혹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귀할 거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당장 2월 8일 날 할지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산에서인가요? 한번 뭐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람이 꽤 많이 모였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징계 전이었고 지금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진 마당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 날 그 토크 콘서트 이전에 이번 주말에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뭐 그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겠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집회장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예요. 특히 당 지도부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당원일 거고 그런 당원들이 반발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당내에 영향을 미칠 텐데 뭐 설사 그 당원들이 다 나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고 그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뭐 입당을 얼마 전에 했던 이제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뭐 배현진 의원, 뭐 고동진 의원 이래가지고 쭉 일종의 살생부를 만들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도 거기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이제 쳐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홍위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종의 광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윤호개인 세력과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아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정당이 될 텐데 과연 그런 야당으로서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뭐 대안적인 그런 야당의 면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악순환이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역발상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이 핍박을 받는 거는 자신에게는 호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부딪히면서 집회를 해가지고선 장동혁,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장동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거론하지 말고 진짜 보수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는 듯한 모습. 나는 비록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의 모습. 박원석 의원님이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압박과 핍박을 받는데
피해자 같이 안 보이는 그것이 예.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마이너스인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핍박을 받는 거를 장동혁 대표가 예. 어떤 면에서 도와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리더라는 거는 자기 혼자 그 뭐랄까 이렇게 아웃스탠딩 이렇게 혼자 빛나는 것보다 그 주변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리더의 가치가 더 예. 뛰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의 모습이 아니라 좀 핍박의 서사, 어쨌든 아우르는 모습, 큰 정치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뇨 환자한테 설탕보다 소금이 더 나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저소득층한테 세금 부담했다. 그러니까 설탕세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 최고위원 발언이 담긴 기사를 이제 SNS에 이제 링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섀도우 복싱, 허수아비타법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논란입니까? 일단 대통령이 업무 점검하는 회의석상에서 한번 검토해보라는 수준의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대통령의 검토해보라는 얘기는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닌 거죠. 정책으로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이제 세금이냐, 과연 이게. 세금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국세로 포함이 돼서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담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예도 들었습니다. 담배처럼. 그러니까 담배에는 건강 증진 부담금이라는 그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보 재정에만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연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목적에 제한되게 사용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류의 부담금을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이게 해외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탄산음료 같은데 이런 이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그걸 세금으로 부과하는, 영국 같은 나라는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외의 사례가 설탕세로 해외의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그 식음료에 다 이걸 부담할 수는 없겠죠. 그럼 부담이 너무 커지고, 예를 들어서 제과업체 같은 데서는 설탕 사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저걸 감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품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야당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되게 이걸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담배값을 인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이어서 그 담배값 인상이 증세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최경환 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데 최경환 장관은 한사코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다. 건강증진 부담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증세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 항변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거를 증세가 아니고 부담금 인상이라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이라고 논리를 폈던 당시에 이제 보수정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근데 이분들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을 증세다. 이렇게 오히려 좀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과거의 본인들의 입장과 너무 달라진 태도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그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특히 이제 설탕이라는 건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탕 섭취량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억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 품목에 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링크를 했던 그 기사에서는 그 서울대에서 여론조사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그 기사에서 설탕세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80%더라고요. 이제는 국력의 중요 요소가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건강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또 그 국민이 비만해져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성장이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그 설탕 소비량이 심각한 대사 질환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좋지 않은 게 자꾸 음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좀 덜 달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자세 그리고 야당의 자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SNS로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이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섀도우 복싱이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오히려 그 설득력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 나랑 한번 이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 좀 해봅시다 해가면서 좀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가 설탕 소비가 아니라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 그런 말을 하는 의사도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설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다 그러는데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은 설탕 먹고 빨리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답하니까 담배도 저소득층이 더 많이 피고 소주도 더 많이 마시지만 그렇기는 하나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야당도 좀 맞는 건 맞다 그러고 잘못된 거는 또 호되게 그래야 되는데 그 지금 그 내부에서 전직 대표를 제명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에는 좀 설득력이 야당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짜는 식 다는 식 이제 다 몸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침 또 국민건강증진법 이 관련 법을 또 이제 지금 일단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또 논의가 진행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김,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흘 넘게 전국을 꽁꽁 얼렸던 긴 한파가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말 낮부터 추위는 풀리겠는데 이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은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2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흐르던 물줄기는 사라지고 도심 폭포는 얼음벽으로 변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매서운 추위가 도심 풍경까지 얼려놨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긴 한파, 차츰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 축이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길게 이어진 추위가 이번 주말부터는 점진적으로 기온이 회복이 될 것으로 주말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추위가 누그러져도 산불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고 대구와 경북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동쪽을 넘어 서쪽 곳곳으로 확대하면서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8일까지 상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풍이 우세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앞으로의 건조도 현황이 유지되거나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런 가운데 2월의 시작인 일요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대가 지나면서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져도 건조와 산불 위험, 눈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도심에 주택 6만 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이 3만 2천 호, 경기 2만 8천 호, 인천 1,000호 등으로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공급 규모가 가장 큰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00호, 캠프킴에 2,500호 등을 공급합니다. 경기도에서는 1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전시킨 뒤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합니다. 정부가 오늘 이렇게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뒤에 해당 지자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과천시는 반대의 의사를 밝혔고 성남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8,000호 공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비판하면서 인근 노후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마장 등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한 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과천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주택 규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과천 지역에선 과천지식 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가련지구 등 4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는 찬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향후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토부와 협의해 성남시 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협의 필요성만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발 사업이 1년 정도 빨라질 거라며 반겼고 고양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현안 사업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주 연속 커지면서 14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국 최고 상승률은 경기도에서 나왔는데요. 전 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기준인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31% 올랐습니다. 51주 연속 상승인데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11호 대책 발표 직후인 20일 조사에서 0.5% 오른 이후 14주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는데 강남권이 아닌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관악구가 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가 0.44%, 성북구가 0.42% 올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 동안구와 용인 수지구가 각각 0.58%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강남으로 이어지는 교통 여건에다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에 7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매물도 공급도 대출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월세가 오르자 전세금에 더해 집을 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전세값의 경우 전국적으로 0.09% 올라 0.08%였던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에 공급이 많지 않은 와중에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매물 부족도 월세화까지 이어지면서 7억 원에서 10억 원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밝힌 데다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과 김건희 씨 양측은 항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80일간 김건희 씨를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성적표는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5년이라는 특검의 구형량을 한참 밑도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은 여지와 의심에 그치며 입증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밉질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씨가 주가 조작 세력과 투자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새로 확보하고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명태균 씨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두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에 대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하며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김건희 씨 판결문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방조죄가 성립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항소를 통해서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은 2심에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동 정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방조 혐의 성립에 대해서 추가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기소된 공범들의 확정 판결에서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김 씨가 독자적 판단으로 매수했다고 봤습니다. 공범들의 확정 판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의 행위에 대해선 시세 조종 세력들이 김 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김 씨를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가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조죄라는 퇴로마저 사실상 닫혀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주도로 대통령을 위한 골프 연습장이 설치됐고 초소 조성공사인 것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물 용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골프 연습장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신축 공사가 시작된 건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로 김용현 당시 처장의 지시로 경호처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초소 공사인 것처럼 허위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일부 근무자 초소도 그림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경호 목적상 보안 시설이 일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1억 원 넘는 공사 비용은 경호처 예비비가 집행됐는데 관련 절차는 모조리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사용 승인이나 건축 신고, 부동산 등기 등이 생략되면서 유령 건물과 다름없었습니다. 또 신축 공사는 계약 체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호처와 계약한 현대건설은 하도급을 주면서 해당 업체는 재하청 과정에서
1억 9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란 외환죄 수사권을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인과 군무원 대상 수사권은 대부분 군사경찰이 갖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 이적 같은 특정 범죄는 방첩사에만 전속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방첩사가 내란 수사를 전담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진상규명을 위해선 군사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논의 끝에 이번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관련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의견을 재차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내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 3번 만에 소환이 이뤄지는 건데 경찰은 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말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accusing me of perjury.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청문회 직후 출국했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1,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3차 요구에는 응할 전망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직접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 등 증거물을 수집한 것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대표 등이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쿠팡이 셀프 조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맞섰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며 반박했고 로저스 대표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20년 숨진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도 불거졌는데 로저스 대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우선 고객 정보 유출 자체 조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위증과 산재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국내로 압송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물품 구매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조직이 관공서나 기관 140곳을 사칭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71억 원을 뜯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기 범죄 조직원 70여 명이 지난주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물품 판매 사기 피의자로 모두 부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공무원과 판매업체 관계자로 역할을 나눠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게 대표적인 범행 수법입니다.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계약을 한 게 또 할 게 있어가지고 또 제 주무관 이름 들으니까 또 너무 믿었던 거지. 경찰은 해당 조직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거점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공사, 용역 등 마치 계약을 할 것처럼 속인 후 다른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고 하여
그 구매 대금을 송금받으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관공서와 군부대, 병원 등 모두 144곳을 사칭해 200명 넘는 피해자에게서 71억 원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거나 납치 감금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갑이라며 매달리거나 비굴한 말투를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관공서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과거에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아닌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총책과 우리나라 국적 관리자들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강도 사건이 보이스피싱 가담자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환전책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지난 9일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거리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흉기로 위협하며 전달책이 수거한 1,50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감시를 피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강도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제 실시와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 국내 망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표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매크로 수법이 아니더라도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게 됐고 암표 판매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번째 경찰에 출석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주변에 돈을 건네거나 조언을 받아가며 출마를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번째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찾았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공천원금 의혹 관련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 관련 업무를 맡은 민주당 A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건넸다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말했는데 몇 시간 뒤 다시 김 전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 A 의원이 부탁을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며 하소연합니다. 김 전 시의원이 A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봐야 할지 묻자 김 전 최고위원은 통화를 하면 출마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과 같아진다며 양 전 시의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양 전 시의원은 대가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전 시의원이 출마를 위해 주변에 돈을 건네거나 조언을 구해가며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YTN에 당시 김 전 시의원의 선거 전략증을 도운 건 맞는다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상식적인 일처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사실관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경찰은 강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영장 신청 시점을 조정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 본사와 사회공헌위원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하며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장경태 최민희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에 첫 발을 뗐습니다. 친청계 봐주기 시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여드레 전 직권조사를 선언했는데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 구성원들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피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끝난 뒤에도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좀 오래 걸릴까요? 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기간, 당무를 사실상 멈추기로 했는데도 회의를 강행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최근 당 일각에서 불거진 형평성 지적과 무관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무소속이 된 강선우, 김병기 의원은 즉각 징계 절차를 밟았으면서 친청계 장경태, 최민희 의원은 미적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해명도 통하지 않자 일단 윤리심판원 열차를 출발시키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윤리심판원장이 그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럼 규정상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장경태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회봉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과드릴 수는 없습니다. 화환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불출석,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쿠팡의 법무 담당 부사장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가 이들의 오만함을 질타해야 한다면서 안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 얻어야 할 최소 기준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7대2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명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을 위한 최소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기준을 설정해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면 최소한 전체 득표의 3%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7명의 재판관은 이 규정이 소수 정당의 이중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지 조항이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등 이미 거대 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전체 숫자가 적은 만큼 해당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원내에 소수 정당이 난립하게 되는 혼란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원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3% 비율 부분만이었는데 헌재는 비율 기준을 없애고 의석 기준을 놔두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며 두 기준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라 정당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지 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상환 소장, 정정미 재판관은 3% 저지선은 세종시 유권자 수의 2배에 이르는 국민의 의견을 무효로 만드는 거라며 오히려 최저 기준을 없애 소수당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정치 급진화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오는 2028년, 바뀌는 선거법을 두고 각 정치 주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3위 현대차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에도 미국 관세 여파에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관세 비용만 4조, 기아와 합치면 7조가 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미국 자동차 관세가 국내 완성차 업체 1위, 현대차 실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21.7% 감소한 약 10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미국발 관세 영향이 집중됐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46조 8천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사상 최대 4분기 매출 기록에도 관세 영향,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증가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관세 비용만 현대차는 지난해 4조 1,100억 원을 부담했고 기아까지 합치면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수익성은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현대차는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반등해 시총 3위 자리를 차지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ES도 발표했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메타플랜트의 POC는 연말부터 POC는 신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전 개념과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생산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 가능성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흔들린 현대차. 다시 15%에서 25%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으로 불확실성에 갇힌 상황에서 긴장감 속의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썩은 상품이 많은 백화점에 누가 가겠느냐며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주로 모인 코스닥 시장이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내 부실기업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속한 퇴출 방침을 밝힌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소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썩거나 가짜인 상품이 많으면 누가 그곳에 가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서둘러 들여놔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매치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 또한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회의에서도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 오면은 한 40-50% 할인된단 말이에요. 왜 한국이 뭐 때문에? 그거 제거하면 정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정부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세제 지원 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 ETF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넣은 투자금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역시 계속 도전할 계획입니다. 하나같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돈이 모이게 하려는 정책인데 이 대통령이 연일 국정 운영의 속도를 강조하는 만큼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 지연 때문에 그동안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발언이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을 밀어놓고는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의 말바꾸기식 외교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양해각서 국회 비준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소모적 논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면서 미 측에게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외교 무능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깜짝 발표 방식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에 진척이 없자 대규모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8일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고려 중인 군사 옵션에는 이란 지도부와 시위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안보 당국자들에 대한 공습 외에도 이란 핵시설과 정부기관 타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논의 중인 선택지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한 공습 방안이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으로 군사적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미사일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이 보유한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이 여전히 위협적인 보복수단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2,0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서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리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홍보에 나섰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위 사태에 통합의 메시지를 냈지만 정작 영화 흥행 성공만을 위한 이례적인 행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금융 심장부인 뉴욕 증권거래소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경영진과 함께 환한 미소로 개장벨을 울립니다. 오는 30일 미국 등 30여 개국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를 홍보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은 폭스뉴스 인터뷰에도 나서 격화되는 미니애폴리스 시위 사태를 의식한 듯 평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I'm against the violence, so if we protest in peace. And we need to unify in these times.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영화 예고편 영상 등을 올리며 적극적인 외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트럼프 재집권 직전 20일간의 비공개 기록을 담았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받은 계약금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네소타에서 30대 미국인 남성이 숨진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호화 시사회를 연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가디언은 국가적 비극인 미네소타 사태 속에서도 본인 홍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멜라니아의 공격적인 홍보전에도 영화 예매율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며 극장가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의 혈맹인 영국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리에 동맹의 균열이 생기면서 시진핑 주석의 안방 외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영국 정상 자격으로 8년 만에 중국을 찾아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China is a vital player on the global stage, and it's vital that we build a more sophisticated relationship. 시 주석은 강대국이 국제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며 영국의 혈맹인 미국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비공개 발언에선 강권 정치가 맹위를 떨치며 국제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当前国际形势变乱交织，中英两国作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维护世界和平稳定。 스타머 총리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핀란드에 이어 1월에 방중한 미국 동맹국의 네 번째 지도자입니다. 앞서 작년 12월엔 프랑스 대통령, 다음 달엔 독일 총리가 베이징을 찾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합병 야욕에 맞서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 가운데 절반이 중국행을 택한 셈입니다. 처음엔 보복 관세 엄포를 놨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이 똘똘 뭉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약한 고리인 우리나라와 캐나다에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They should be grateful to us. Canada live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Remember that, Mark, the next time you make your statements. 미국 동맹국 정상들의 방중 행렬, 시진핑의 안방 외교를 띄워주는 건 다름 아닌 트럼프란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CEO 젠센 황이 중국 정부가 H200의 판매를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H200은 미국의 기술 선도 지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고객들의 수요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H200 수입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언론들이 선거 전 초반 판세 분석 결과 자민당이 각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자민당 단독 과반도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다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20%의 향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의원을 해산한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自民党と維新で過半数が取れなかったら、私は即刻退陣す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歯を食いしばって頑張ってまいります。 일본 언론들이 선거 전 초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여당이 일단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89개 소선거구의 거의 절반에서 자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비례대표도 지금보다 의석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역시 소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한 곳이 40%에 달하고 이외에도 100곳 안팎에서 우세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분석대로라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과반인 233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와 합치면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는 절대 안정 의석인 261석 이상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중 강경 기조와 방위력 증강, 외국인 규제 강화 등의 보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まだまだ低いんで防衛力がやっぱりいろんな
周りの国との関係を考えるともう少し防衛力を強化し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연합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전에 167석에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아직 선거 전 초반인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지지할 후보를 고르지 않았다는 유권자가 20% 안팎인 점은 이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를 전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인원 95억 명이 이동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춘절 특별 운송기간 연인원 95억 명이 이동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올해 춘절 연휴는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이어지고 특별 운송기간은 내달 2일부터 3월 13일까지 40일가량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딴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비판 발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담하다, 끔찍하다는 NBA 스타들의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선수협회도 시민들과의 연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NBA 샌안토니오 스퍼스 간판 웬바냐마의 말은 홍보팀의 발언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그는 팀 훈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민간인 살해가 용납되는 것 같은 분위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It's terrible. It's I know I'm a foreigner. I live in this country. I am concerned for sure. 두 차례 총격 사망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기를 뛴 NBA 베테랑 스테판 커리는 시위대를 보며 경이롭다고 표현했습니다. The protests that were going on downtown, it was amazing to watch the turnout and peaceful protests and the unified voice that was here. And 이날 경기 역시 이전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Pretty crazy to be here for 4 straight days during all these events, to witness everything firsthand. It was meaningful. It was very sad. Certainly, the mood was off from the beginning. NBA 선수협회도 나섰습니다. NBA 선수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요구하는 미네소타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최저 연봉이 내년부터 3,300만 원으로 10% 인상되고 선수단 정원은 올 시즌부터 68명으로 3명 늘어납니다. KBO는 이사회를 열고 이 밖에 대표팀의 WBC 포상금도 늘려 8강 4억 원부터 시작해 우승할 경우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올 시즌부터 비디오 판독을 할 때 무선 인터컴을 활용하기로 했고 퓨처스리그의 경기 수를 팀당 5경기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스포츠부 이경재, 양시창 기자가 한국체육기자연맹이 선정한 2025년 4분기 체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양시창 기자는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프로야구 송성문 선수의 샌디에이고행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또 관련 분석 기사를 통해 국내 프로구단의 메이저리그 진출 실태와 과제를 깊이 있게 짚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이번 주 중에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대구 한령 영하 19도, 대구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무척 춥겠고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종일 이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기 쉽고 한 번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매서운 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휴일 밤 중북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